안 오신 거니까 뭐. 진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검섭 선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대기하시는 분. 근데 홍기성 감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선배. 그다음에 제가 영화로 길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네. 교수님을 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예.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홍기성 감독 그 다른 작품도 있는데 가슴에 돋는 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남편이 제일 처음 롱 메트라지를 감독한 영화예요. 예, 예, 장편 영화를 처음 한 거라서 의미가 있어요. 아, 우리 배 선생님은 아니요, 저는 이 작품 선정 과정에 예, 하나도 개입한 바가 없어서 예, 예, 굳이 이 작품을 왜 제일 먼저 했을까? 이제 세 번째 작품이에요. 예, 예. 처음에 엽기적인 그녀 했고, 예. 두 번째 남북은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영화고, 예. 이 세 번째 영화 선정은 우리 저 따님하고 사모님하고. 아, 사모님이세요? 네. 저희를 떠나가셨을 때 아빠 영화가 한 30편 정도 되니까 매년 한 편씩 아빠를 기억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영화를 보면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박한 바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3년째 가능하게 된 거는 여기 영상자료원 원장님이신 김훈준 감독님과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 아저씨와 그리고 권영랑 아저씨 그리고 배장수 기자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아버지 3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상영할 영화를 만드신 홍기성 감독님의 1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배우신 안성기 배우님이 발인을 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추모할 분들이 많은 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오늘 그 영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드신 영화라서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아빠가 나골도라는 외딴 섬에서 오랫동안 촬영하고 오셨을 때 막 이상하게 생긴 가오리랑 뭐 생선이랑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통에 담긴 액젓 같은 걸 들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듣기로는 그 섬 주민들하고 촬영 협조를 얻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잘 협조를 얻어서 촬영을 마치고 오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신 걸 보면 그래도 잘 마치고 오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필름으로 상영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눠드린 이 단팥빵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최애 아이템이었는데요.
제가 아빠랑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서울 올라올 때마다 서울역에 빵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아빠가 너 빵 먹을래? 단팥빵 좋아하니? 맨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전남 혁도 모르고 배고픈데요. 저 안 먹는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드시고 싶었던 건데 저 때문에 한 번도 못 드시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대신에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는요, 그 감독님의 부인이시자 영화의 그 작가로 참여하셨던 이정희 작가님하고 그리고 배우로 참여하셨던 박종철 배우님 앞으로 모셔서 그 배장수 기자님이시면서 영화 평론가님께서 오셔서 관객과의 대화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 마치고는 앞으로 이렇게 모셔서 또 영화에 담겼던 이야기들, 옛 이야기들 청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30분에 시작하니까 이제 딱 1분 남았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 드렸는데 예. 지방 촬영 중이시라고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오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모셔서 아니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래도 그 촬영 중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 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오늘 그 진행을 맡아주실 본업은 카메오 배우시고요. 60편 이상 출연하신 이후에 세기를 그만두셔서 또 카메오 배우시면서 그리고 부업으로 영화 평론도 하시고 또 기자 활동하시는 배장수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소개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경향신문 영화 담당 기자로 정년퇴직을 했고요. 영화 담당하는 기자는 동안에 원래 꿈은 감독이어가지고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은데 집안의 허락이 떨어질 일은 만무하고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한 준비는 요만큼도 안 돼 있고 이제 비슷한 과가 신문방송학과다.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과 가서 연극반 들어가서 연극하고 뭐 이러면서 놀다 보니까 백수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담당하면서 영화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금야금 이 기자라는 권력을 팔아서 억지로 배역을 따내다시피 해서 하다 보니 60여 편이 넘었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최애 영화가 뭐냐 그러면은 엽기적인 그녀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저랑 같이 출연한 분이 이 소녀들 데리고 이 불장난 하려고 그러다가 전지현한테 쫓겨나가는 그런 중년 남자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영화의 지비를 맡으면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네? 카메오로 잘 나오십니다. 네. 옆에서 자꾸 끼어드는데 진행상 방해가 되니까. 예. 저 이제 이 지비를 진행할 때에 제가 이게 중점을 두는 게 심각한 얘기 오가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조금 뭐 심각한 얘기도 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영화 보고 난 뒤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일어서는 게 이 지비가 거둘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의 주인공으로 이 영화 연출자인 홍기성 감독님의 아내이자 이 작품의 극작가이기도 한 이정희 여사님 일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촬영 감독이신 오종국 감독님.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가슴에 돋는 칼로 스품을 자르고가 됐을까? 이 영화 제목 외에 다른 제목들을 생각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우리 작가님한테 제가 그 질문부터 해보는 걸로 해서 오늘의 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작가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의 시에 이 이름이 있어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라는 시가 그때 당시 운동권 영화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독재 하에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던 영화 제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 제목 때문에. 아니 이게 칼이 뭐 나오면 되냐 가슴인데 어떠냐 막 이래가지고 뭐 심의를 통과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선택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되게 아주 보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통과를 한 그런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앉아 계셨으면 저 가청드립니다. 배 기자님 여기 여기 앉으라고. 네. 소리가 작아서 죄송해요. 말씀 끝내셨어요? 네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은 물론이고 스태프들도 참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중에 정말 고생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촬영 감독이실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촬영 감독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촬영하는 오정욱인데요. 이게 전적으로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그 박헌섭 선생 먼저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저하고 일할 때는 주변부에 담배꽁초가 없고 쓰레기가 없게 청소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박헌섭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실은 여기 출연자 배우분들이 다 파업전야를 같이 했던 동지적 관계 또 배우님이신들인데 실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건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현장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촬영을 다 끝나지 못하고 배장면만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신촌 그 꾸르베라는 카페 그 맥주집에서 우리가 도원 결의하듯이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기선 기선이 형의 영화를 완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 남희석 선생 여기 안 계시지만 돌아가신 그 진영환 씨, 또 작년에 돌아가신 촬영 감독 박현철 씨,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인 김재호, 그 다음에 박정현,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완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소래포구, 그 다음에 인천의 연안부두, 그리고 세트장은 이제 동국대학교 교실에서 이제 세트장이 아닌 교실에서 세트를 지어서 찍다 보니까 좀 촬영적 한계가 참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가게, 식당 이런 것은 이제 동국대 후문의 가게에서 촬영을 하고, 근데 저는 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선이 형이라는 사람은 참 복도 많다. 그때 카메라는 박현철 씨가 카메라를 빌려줬고, 그 다음에 인건비 하나 안 들어가고 진행비만 갖고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박헌섭 선생은 저하고 이제 선택을 같이 할 때 상수를 가르쳐줬던 선생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갖고 제작사를 한번 차려본 적이 있기도 하고, 그 사연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잊혀지지 않는 박헌섭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 박헌섭 선생님 성함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이 모임 자체가 박헌섭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선생님 전함이 오르내리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아까 초두에 규리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우리 박종철 배우님인데 이 배우들도 좀 고생을 하셨을까 저 영화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다 보니 인건비도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박 선생님한테 영화에 얽힌 배우로서 영화에 얽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철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벌써 한 30년 조금 넘은 것 같죠. 제가 사실은 영화인이라고 어디 가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하여튼 뭐 한 20여 편 찍었는데, 그런데 우리 저 고인이신 60편 넘는데 나오는 시간 전부 합치면 60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영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시작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업전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에 관련된 작품들을 뭐 하늘 아래 방한강 파업전야, 뭐 님을 위한 행진곡 뭐 등등을 쭉 해보다가 우리 저 고인께서 저기 이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를 출연을 좀 해서, 제가 무슨 그렇게 영화 배우로 그렇게 크게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기여한 바도 없고, 사실은 뭐 앉아서 가만히 뭐 있다가 바닷바람이나 쐬고 뭐 새우나 좀 잡아서 싱싱한 거 좀 회 좀 먹고, 그리고 뭐 저기 그때는 법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싹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그 마을 주민분들이 해적이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써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적이 되고 밤에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저녁 때는 우리 고인께서 이 주민들을 달래니라고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린다. 술판을 벌리면은 고인은 술을 못 드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봬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소주 한 10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몸만 살자는데 그러면 뱃사람들 그다음에 서울 주민들하고 좀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술 아니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영화에 보시면 왜 대병들 있잖아요. 소주 딸딸딸딸 따라가지고. 근데 술은 제가 그때 좀 잘 마셨거든요. 그래서 술 상무 겸해서 옆에서 거들고 우리 저 고인께서는 또 섬 주민들 이렇게 좀 달래고 제일 반대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무트로 가서 유학 간 자제분들이 이 섬에 대한 얘기를 나쁘게 하면은 불편하다고 피해를 준다고 자제분들한테 얼마나 반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촬영하고 있으면은 배 주변에 어쩔 때는 한 2척 정도 내지 1척 정도 빙빙 돌아 촬영을 못하게. 거기에서도 이제 좀 협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좀 비협조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무서웠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상상도 못해서 왜 가족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좀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심각했고 뭐 거기 뭐 해경선 아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경선 볼 수도 없고 그냥 반우격다짐으로 찍었어요. 영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뭐 저도 깊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서 찍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가끔은 했어요. 가끔 하면서 우리 저기 고인 그 박건섭 선생님의 지도 아래 술 먹어 그러면 옆에서 주민들 뭐 그냥 따르면은 근데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묘하게도 행복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일식집에 가면은 민어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이게 민어 바닷가에서 바로 잡은 거. 또 어느 날은 민어를 그 바다 그 주민들이 잡아가지고 오세요. 오시면은 영화 그 우리 제작팀들 그다음에 배우들 있는 데다가 손짓만 해요. 어이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민어를 갖다가 놓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 따님이신 저 박기리 박사 이 민어 얘기 뭐 얘기를 어디다 썼던데 고기 생선을 사모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셨어요? 일상에 올렸어요. 그거 다 저의 피 같다며요. 여기 가져왔는데 민어 촥 해도 그거 그렇게 좋은 민어예요. 이만씩 해요. 민어 이만씩 하는데 현장에서 회를 치면은 그거 소주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한 5병 먹으면 취할 건데 거기서는 대병 한 2병 먹어도 안 취해요. 그래서 엄청 술 많이 먹었습니다. 촬영에 옳게 재미난 얘기보다도 그렇죠. 술 마신 얘기가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덜 깨가지고
숙취 상태가 보시면 아셨잖아요, 영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안주 생각나면은 이 새우배가 이게 웃기더라고요. 몽텅불교가 그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는데 이렇게 물살에 따라서 쭉 돌면은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이쪽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배가 돌아. 그리고 새우가 들어가요. 자연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야 그냥 먹는구나 이 양반들은 새우잡이를 그냥 먹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굉장히 그 피땀 어린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뭐 잡혀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신 분, 뭐 그다음에 피해서 깊이 해서 가신 분 아니면 잡혀가신 분 해가지고 있는데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 특히 제일 괴로운 게 거기에 타보니까 그 여름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여름이 심하고 그래서 영화를 잘 끝내고 어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끝나고 그 제가 여기 이정희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될 것은 제가 그 영화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일본의 영화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 20일 또 섬에서 한 20일 일본 가서 한 20일 썼는데 후반 작업을 못하고 제가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돼서 그때 홍기성 감독님 작곡 고인이신 그 이정희 선생님 그다음에 그때 이제 스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츰 이제 그 우리 진행자 여러분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그 에피소드 우리 박 선생님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를 하려면은 혹여나 하려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하실 수가 있는데 저게 지금 무슨 아름다운 작품 영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때 당시에는 그 새우잡이 선원들 그 납치 문제가 사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라서 아주 핫한 사회 문제였는데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하게 실제로 새우잡이 선원들을 납치하는 섬에 가서 찍은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을 한 건데 왜 그랬냐? 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뱃사랑을 했어요. 실제로 저렇게 막 새우를 잡고 실제로 새우를 막 잡고 그 뱃사람들처럼 잠깐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일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옆에서 정말 그 선원을 납치한 그 배들, 그 선주들 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지금 같으면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을 한 건데 그 납치하는 섬에 가갖고 납치하는 그 내용을 까는 영화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지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잡잖아요. 동료에서 막 이렇게 다시 너 어디 도망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막 술도 갖다 주던 그 사람들이 너네 도대체 무슨 영화를 찍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오고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촬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뭐였냐면 이전의 영화들은 소위 말하는 충무로 도제 시스템의 영화였어요. 영화도 거의 다 후시노고 이거 후시예요. 참고로 후시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도제 시스템에서 있었던 촬영 감독, 뭐 스텝 모두 이 사람들이 야 영화 무슨 대학 나온 애들이 영화를 해 자기들이 볼 때 완전히 저비린내 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절대로 영화계에 안착할 수 없다. 왜냐면 이게 완전 초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다 도망갔어. 선생님은 이제 영화제를 갔지만 나머지 배우들을 다 꼬셔가지고 그 스태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저 섬에서 나오자마자
돈 더 안 주면은 우리는 촬영 안 해. 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주면 안 돼요. 돈을 다 주면 안 돼. 그걸 모르고 다 줬더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더 이상 못해.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예전에 영화 같이 운동했던 영화 운동 세대들이 가서 땜빵을 해가지고 보시면 하나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배우들까지 다 쏟아버려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촬영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머리를 쓴 거지. 이 배우들이 없으면 영화를 못 찍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 꼬셔서 없어졌는데 조재현 씨가 지금 보면 우리가 늘 화면에서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이게 지금 처음 영화예요. 재현 씨가 처음 주연 맡은 영화라 가지고 이분이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 주연한 영화라서 나는 내가 못 빠진다 하고서 살짝 자기만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나오는 뭐 아저씨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세트 그 장면이 그나마 재현 씨가 도망을 안 가가지고 영화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재수가 좋았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산 넘고 왜냐면 이게 지금 영진이 그때 당시엔 영진공에서 상을 받은 영화예요. 전날 전화가 왔어. 당신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 잘됐다 이랬더니 그 다음날 그거 없던 일이다. 왜냐 이 영화 운동이야. 이제 약간 독재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런 영화 하는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영진공이 거의 저희하고 재판까지 벌여가지고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거를 해서 뒤집어지고 다행히 이제 여차저차 해갖고 도와가지고 하늘이 도와서 진짜 저기서 누구 하나 죽었거나 다쳤으면 보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촬영하던 분들이 막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저는 지금 배 처음 탔는데 제가 동력선에서 저 배로 갈 때 배가 얼마나 이런지 저 진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를 넘어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배에서 지금 계속 촬영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상한 일을 그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다큐를 거의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영화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영화는 사회성 영화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영화고 너무나 위험을 담보하고 겁도 없이 했던 영화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았는데요. 이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 영화에 앞서서 이 제목을 차용한 영화가 있었고 그 제목은 꽃상이라는 시에서 비롯된 거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해주신 분이 박선생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목이 담겨 있는 시를 우리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이 우리 남편의 돌아가신 걸 추모하는 영화제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의 감독이신 홍기선 감독님을 추모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안성기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시가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상여 타고 그대 양성우 꽃상여 타고 그대 잘 가라 세상에 굳은 꿈만 꾸다가는 그대 이 여름 불타는 버드나무 숲 사이로 그대 잘 가라 꽃상여 타고 그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어이 어이 큰 눈물을 땅 위에 뿌리며 그대 잘 가라 꽃상여 타고 이 제목의
경희대 교수로 계시고 영상자료원 원장님도 하시고 그랬던 이효인 선생님이 이 제목의 영화를 곽재용 감독님하고 먼저 만드셨고, 그러다가 이 가슴에 돋는 칼로 이 영화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감독님이 먼저 이 작품을 쓰신, 제목을 쓰신 분한테 이 제목을 쓰게 된 걸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여러분 보셨듯이 이 제목하고 그다음 극 중에 나오는 그 뉴스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바다, 태풍, 그다음 멍텅구리 배 등등이 상징하는 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상징하는 거 등등해서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새우잡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빗대서 한 작품인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네티즌 관계의 평점이 10점 만점에 9.27이에요. 대단한 점수의 평가를 받은 영화인데요. 어느 정도 관객분들한테 질문이 쏟아질 정도의 밑바탕을 깔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께서 앞에 자리에 계신 작가님, 배우님, 촬영 감독님한테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을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리고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처음에 참 질문 안 나와, 그죠? 네. 제가 네네네. 질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화를 소식을 듣고 있었던 때는 제가 광고회사에서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아주 밝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영화 전공하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 나의 작품도 상영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쪽에서 이제 떠나서 그렇게 이제 광고 일을 하면서 불현듯이 계속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접하는데 홍기성 감독이라는 분을 내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외모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진짜 뭐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 영화가 제작이 된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저 영화를 언제 어느 때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회도 새롭고, 근데 홍기성 감독님이 이제 저희 세대지만 조금 일찍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깊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텝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님도 나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그런데도 그 영화가 완성이 됐다는 게 그러면 그 앞에 장면들이 배우들이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들은 촬영이 끝났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좀 이렇게 뭐 여관 장면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배우를 아니 배우들이 있는 거는 뺐겠죠. 다른 빼고. 멍텅구리 배, 새우배 있잖아요. 예. 거기와 그 선실에서 잠자는 장면들은 다 찍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죠, 실은. 그러니까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원래 의도했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찍지는 못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그때 이제 시대 상황이라든가 멍텅구리 배 안에서 그런 사회를 이렇게 좀 작은 곳에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어쨌든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이걸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감회가 깊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건섭
형님의 사모님과 딸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다음 없으세요? 상황 기자 계속. 네, 지금 촬영을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이 걸려 있는 거, 다른 배우가 걸려 있는 거 다 뺀 거죠. 빼고 그냥 꼭 찍어야 되는 것만 찍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었고, 이때만 해도 훗이라 가지고 입이 안 맞는 영화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지금 음성으로 출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입을 맞추는 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다가 기본 성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어들이 안녕하세요 뭐 이상한 톤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를 안 쓰고 실제로 이렇게 배우들을 진짜로 연극 배우나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써서 그게 약간 성우 티가 안 날 뿐 소리가 많이 비죠. 훗이라 가지고 비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평점이 높은 이유는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제가 결혼식 하는 날 이게 개봉을 했어요. 결혼식 하는 날 개봉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연출부에 박기영 감독이 있잖아요. 박기영 감독이 여기 연출부였어. 심지어 배우도 했는데 이분이 또 코지국대로 홍 감독님이 관객 얼마나 들었어? 그러면 막 괜찮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2명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식 내내 우거지상을 쓰는 거야.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나는 웃고 있고, 남들이 보면 하기 싫은 결혼식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조금 관객이 많이 들기 어려운 영화인데, 어떤 관객이 왜냐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관객분이 그걸 보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감독님이 되게 고집스러우신가 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지금 보니까 영화하고 감독하고 똑같이 나와. 그래서 고집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아름다운 작품 영화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핫한 사회성 영화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설정한 의도 자체를 다 알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보는 상황이라서 평점이 높은 거고, 일반 관객은 대체로 아마 잔다고 봅니다. 잔다고. 네, 상황 기자. 작품 보면서 이제 약간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예컨대 이게 이제 전두환이 사실상 허가 조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박종철 열사 어떤 고분 조작했던 거, 다시 발견되는 거, 그 이후로 유월항쟁, 어떤 이제 라디오로 이제 또 배경 자체가 보면은 4월부터 여기 6.29 선언 나오고, 뭐 이제 이 흐름까지, 대선 준비까지 이제 가정의 이제 시대에서 이 흐름을 보면은 4월부터 한 7월, 8월, 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갈게 태핑이 보통 8, 9월달에 많이 오잖아요. 5개월을 갖다가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점을 갖다가, 근데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약간 겨울옷을 좀 입고 있고, 4월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뭐 맞춘 건지 궁금하고, 이게 시기적이 다른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라디오에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 라디오에서 방송 나오는 거, 어떤 예컨대, 처음에 등장하는 사회성 허조치 같은 경우는 텔레비가 지지직 일부러 안 나오게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영화적으로도 그걸 갖다가 좀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걸 담은 거 아닌가. 일부러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시나리오 쓰실 때, 그거를 넣으신 이제 그 사건을 별로 넣으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저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런 거 일반 관객은 전혀 잡아내질 못하는 일이잖아요. 저 영화를 저렇게 설정한 이유, 지지직조차 다 의도 맞습니다. 다 의도 맞고, 영화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은 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의도한 거고, 그리고 저렇게 예리하게, 이제 밤 되면 추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4월이면 추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촬영을 저기 11월 달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빠지잖아요. 11월 달에 빠진 거예요. 추워 죽고 막, 왜 빠지잖아요. 그래 건져오고 막 그러잖아. 선생님 빠진 거 건져오고. 그러니까는 잘 보시면, 담배를 피는데, 입김이 막 나오잖아. 그 정도 추울 때 지금 찍은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엄청 추울 때 찍어갖고 돌돌돌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돌돌돌 떨고 왔는데 뜨거운 물을 준비를 안 해서 재현 씨가 엄청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에서 찍어서 지금 옷들이 그런 거기도 하고 4월달은 추우니까 또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이 저렇게 입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건 아주 전형적인 작품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시기를 살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완전히 격변기죠. 그죠? 그 독재에서 이렇게 민주 쪽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때 당시 용어로 민중들, 보통 사람의 삶에는 셀마 태풍으로 다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정말로 그 기층 국민들, 기층의 그 서민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거의 바뀌는 게 없다. 지금 대사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가 뭐 사실은 다 모든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 지금 20년, 30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저게 그 생생하게 그 시기를 막 그 대본 맨날 하고 체류탄 맨날 맞고 이런 상황에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의도고 그래서 4.23부터 그 셀마까지 그리고 민중의 기층 삶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들은 그들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뭐 정치는 정치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작가적인 의도가 홍 감독님도 그렇고 권서병도 그렇고 작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작가 영화가 된 대중 영화를 추구했어요. 근데 대중 영화를 하려면 대중이 봐야 되는데 대중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거운 소재의 본질적인 영화를 하고 있죠. 이 영화가. 네, 그렇습니다. 다 의도입니다. 네, 마이크를 우연히 제가 갖게 돼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재영 감독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90년 그 파업전야가 90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고 이 영화가 개봉하던 92년쯤에는 파업전야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영화를 비디오로 보고 이게 원래 그 어린 애들이 그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 뭔가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제작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이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인신매매, 새우잡이배 이게 되게 큰 사회적 문제였고 뭐 그 섬에 직접 가서 찍으셨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그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그 영화는 멋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진로를 잘못 선택하게 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영화 개봉이 제 생일이네요.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그때가 아직 그 심의가 있었을 때인데 그런 심의나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잘 타개하면서 하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영화에서 심의에 걸릴 만한 건 없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가 그 제목 갖고 그렇게 많이 아마 이렇게 여러 번 저기 개봉할 때까지 저 영화 제목을 바꾸냐 마냐 뭐 이런 걸 했던 건 아마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가슴이
칼인데 이거 칼이 제목에 들어가도 되냐면 요즘은 그런 거 갖고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야 칼인데 가슴인데 뭐 어떠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보면 심의가 있었고 저 영화는 그래도 내용이 그냥 그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영화 선택을 할 때도 제 기억에 감독님은 영화를 다 만드시고 빵에 갈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영화를 시작했어요. 그게 95년도거든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게 95년도인데 이 영화는 개봉한 게 지금 9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92년도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5년도가 뭐냐면 김명삼 때예요. 김명삼.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 선택이라는 영화가 비전형 장기수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가면 비전형 장기수한테 간다고 이 안기부 걔네들이 따라붙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영화는 끝내놓고 빵에 가셔야 우리가 영화를 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찍을 때까지는 빵에 들려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10년 하다 보니 개봉은 노무현태했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개봉을 할 정도로 그 영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간 선택이라는 영화를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열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제목 때문에 했고 내용상으로는 크게 뭐 잡을 만한 내용이 아사무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아는 사람만 보지 정면으로 무슨 뭐 호언을 뭐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검열 피해가 제가 급히 검색을 하면서 제대로 검색을 못했는데요. 이게 92년 개봉작이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99년 6월 7일에 이제 발족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그 심의가 어느 정도 자율화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의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심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배창호 감독님이 이 꼬방동네 사람들 할 때에 이 꼬방동네가 영화상의 제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국가 이미지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 허락받는데도 한참 걸렸다 그러고 왜 검은 장갑이냐 가지고 검은 장갑을 다른 장갑으로 써야 된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오가고 박중훈 씨가 그 깜보 찍었을 때 마지막 장면이 이 철길 따라 걸어가는데 왜 그 위험한 철길을 사람들이 걸어가냐가 안 된다 뭐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심의가 정말 심각했던 시절에 그러니까 92년도도 뭐 그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목이 칼이 왜 들어가냐는 둥 마냐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마이크 줄 때문에 좀 내려오셔야 돼요. 박근혜 선생님과 홍기성 감독님 많이 추앙하는 송홍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은 사모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옛날 부산 해운대에서 두 분이 고집 부리는 모습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데요.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로 술을 한 병씩 들고 먹고 있다가 합치자 했더니 자기 자리로 오라고 서로 그래가지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고집 피우던 두 분의 모습이 상합니다. 남희도 선생님 오늘 못 오셨는데 홍기성 감독님 제가 독립영화협의회 그 수강하면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주 힌트도 영화 현장에서 팁 같은 것도 제가 남희도 선생님 통해서 홍기성 감독님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그 감독님께서는 항상 민주를 영화하시면서 은근히 그 영화 밑바탕 베이스에다 깔아두시는데 평소 모습도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하실 건데 촬영 감독님이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 안 하실 땐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에 지장이 있게 마시진 않았을 거라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뭐 일에 지장 있게 뭘 하시는 건 아니라서, 술을 좋아하시긴 했으나, 근데 이제 저는 참고로 술을 못 마셔서 그러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감독 데뷔를 준비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 남군이었던 분은 왜 저렇게 술을 드실까 매일 그랬는데, 내가 감독을 준비해보니 알겠더라고.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촬영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술을 안 했지만, 술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첫 번째 영화하고 두 번째 영화 사이가 10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데뷔를 2번 한 거랑 똑같아요. 10년 뒤에 내가 영화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지났으니까 알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첫 번째 영화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고 건섭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홍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2번째 영화를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 2번째 영화를 하고 나서는 이 영화하고 2번째 영화는 10년이지만 2번째 영화하고 3번째 영화 사이는 짧아졌어요. 그래서 2번째 영화하고는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안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안 했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은 1순위가 최애 술, 2번째가 애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홍 감독님은 독주는 안 드세요. 맥주하고 막걸리 좀 드시고 술 먹으면 이 바보야 소리 좀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하고 그래도 우리 사모님 빼놓고는 잠자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부산영화제 심사할 때도 그랬고 예술영화 지원 심사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어떤 동도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하고 가장 많은 영화 이야기를 우리 사모님 빼놓고는 사모님이시지만 작가님이시니까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홍 감독님은. 그 다음에 그 선택할 때 왜 중간자를 꼭 집어넣느냐 그 한번 물어봤을 때 그건 우리 작가님이 이야기하시라고 하고 항상 홍 감독님은 사회를 보는 눈이 따뜻해요. 실은 이게 차가운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작년에 윤석열이가 계엄 성공했으면 우리 상황이 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배 안이 사회예요, 실은. 어찌됐든 홍 감독님이 뭐 추억으로 이야기한다면 추억도 아니죠. 그 위에서 배에서 촬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찍다 보면 배가 은근슬쩍 돌아가지고 햇빛 방향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은 박건섭 선생님은 가서 마을 사람들 달래냐고 술 먹이고 그랬을 거잖아요. 우리가 방배동이나 삼양동 같은 데 촬영하면 거기에서 꼭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작부장들이 가갖고 형님 술 한잔 저랑 하러 갑시다 했고 가서 술 먹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녹음해하고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열악한 동네 또 배에서 찍는 건 그 정도 어려운 거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니 이 서울에 왔을 때는 동생들이 형 합시다요 했을 때 얼마나 또 당신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것 같다. 홍 감독님이 남도 칭찬도 많이 안 하는데 배우 칭찬 아니에요, 첫째. 근데 일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껄껄 웃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박건섭 선생은 어쨌든 홍 감독님하고 영화를 그래도 제작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으니 그때도 시네월드나 주성숙 대표 쪽에 갔다가 시네월드 갔다가 어쨌든 신신에서 품어줘서 박건섭 선생이 그 세트 그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건데 그걸 다 막아내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진짜 영화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화계에서 스승 같은 좀 어른, 저한테는 어른이에요. 네,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제가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정희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트라이크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배우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배우가 스트라이크 일으킬 때는 다 좀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배우가 안 했어. 스텝이. 그렇다면 이해를 해. 배우는 안 했어. 스텝이.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영화 촬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네, 그냥 배에 떠나서 멍텅구리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리얼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냥 뱃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우 잡을 거 다 잡고 통에다 다 담고 배 들어오면은 통 다 옮기고 뭐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럼 술뿐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그랬는데 제일 적이 뭐냐면은 마을 분들이에요. 마을 분들한테는 정말 그 자존심이고 명예인데 그 섬을 왜 나골도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영화에서 뭐 대본 좀 보자. 대본 검열은 사실은 거기서 했어요. 주민들이 정말 이장님 뭐 해서 밤에 불 켜놓고 쫙 앉았어요. 소주병 대병도 쫙 있어요. 대본 좀 봅시다. 딱 그런다고. 우리 저 고인이신 저 박 선생님 하고 이제 홍 감독님은 내 여기 저기 부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매력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자기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리고 거기 앞에 나서시면 될 일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게 좋냐? 이것도 없어 별로. 그냥 버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중탁해서 서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술 먹고 먹이고 밤에 다 촬영하래. 내일 괜찮대요. 촬영하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날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해적선이 떠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카메라 못 돌게 돌아버리니까 와 이건 영화 촬영을 하는 건지 해적선과 붙어가지고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엄청 험악했어요. 한 20여일 험악했는데 그나마 또 두 고집쟁이들이 영화를 또 만들었으니까 일단 끝은 냈잖아요. 일단 끝은 냈으니까 우리 저 홍 감독님하고 고인이시죠. 우리 저 박건섭 선생님 그리고 이게 두 분이 그 혈연 관계처럼 형 동생처럼 서로 믿고 이 영화는 꼭 완성시키자.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벌써 고인이 두 분이 되셔버렸네. 고인 그러니까 고인들께서 이 영화를 다 끝내놓으셨으니까 지금 뭐 후대가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서 또 하고 또 영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좋은 점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 나쁜 환경은 절대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경들이. 네, 그만 뵙겠습니다. 그 두 고인이 영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진짜 고생은 집에 계신 여기 계신 가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그 고인의 두 가족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대관 관계상 이렇게 제일 마지막 주자는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질문하실 분이.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는 아니고 지금 방송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혹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되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작 과정에서도 그렇고 되게 도전적인 영화 같다고 지금 느껴져서 혹시 이 영화를 제작을 하실 때 되게 제작에 중점으로 두셨던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래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작가 영화나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 감독님이 그 자기가 아무리 대중영화를 하려 하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지향은 대중영화인데 대중이 원치 않는 사회성 영화를 하고 계신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성 영화 외에는 관객이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감독님 자체가.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영화처럼 그러니까 홍 감독님의 가방끈은 되게 깁니다만은 그 꽃길을 걸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래서 자기 삶 자체가 기층민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대였고 서울대지만 공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잘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집이 가난하니까 막 1년씩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막 신문팔이를 1년씩 해야 되는 집안 환경에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채같이 이렇게 서울대를 가는 상황이라 그 심성 자체가 그 정말 민족, 정말 이 나라든 저 나라든 기층민에 대한 애정이 자기 삶과 자기 철학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만나서 사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점, 사귀던 시점이 아니라. 근데 자기 공산주의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도 뭐야 이래가지고 내가 아니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거의 막 골이 아플 정도로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하고서는 했는데 그 공산주의의 그 뜻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 거의 그냥 아름다운 이상적인 얘기 그런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평등한 사회 뭐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그거야 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난 생각을 해서 이제 사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영화에 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원래는 이분께서는 원자 핵공학과예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영화를 이런 길을 가게 된 데는 사회적인 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80년 광주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서울의 봄이 있었어요. 이 서울의 봄에 현장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큐를 찍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건 이제 허구지만 진짜 영화는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바꾼 거죠.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희 시대에는 거의 배신이에요, 배신. 자기가 좋은 자리를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그 자기 양심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라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가서 자기가 이제 원자 핵공학과는 이제 그런 길이고 이제 영화라는 거는 이런 길이고 하는데 사회성 영화를 하시던 분들이 감독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홍 감독님은 거의 자기 신념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랑 결혼하려고 그럴 때 맨날 연애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아기를 안 낳을 거야. 아니 누가 내가 낳자 그랬나? 안 낳을 거야. 그 소리 계속 했던 이유가 나는 이런 영화를 할 거야. 그러면 돈은 못 벌 거야. 뭐 성인이니까 너는 뭐 합의해서 했지만 아기는 무슨 죄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술만 먹은 그 소리를 해갖고 제가 하루를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아기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했고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돈 벌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영화 하라고. 이런 영화 안 하면 이분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과 애주가 그 사이를 계속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던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영화라는 거는 또 자기 삶도 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돌려줘야 된다는 그 자기 철학이 있어서 영화라는 매체로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좋게 하고 싶다라는 처음 그 마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 때문에 그래요. 네, 한 분만 더 질문하실 분 있다면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네. 들리나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결말부 작성하실 때 에피소드나 혹시 생각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극적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아이는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인간애까지 담아내시려는 게 맞는지. 네, 느끼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소재 영화를 한다면 갖고 있을 저거 저래서 한 거 아니야? 라는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석으로 이제 홍 감독님 스타일, 연출 스타일이 뭐 이렇게 영화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석으로 고지 콧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출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다음에 그 지금 사회가 뭐 이렇게 기층민에게 뭐 꼭 이렇게 할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그 희망, 존재에 대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어떤 거를, 미래, 그런 걸 포기하는 건 아니죠. 포기를 했다면 영화를 안 했겠죠. 그분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늘 하는 말이 사는 게 너무 길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지루해. 왜냐하면 머리로 다 살아보는 거예요. 머리로 다 살아보면 내가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바둑을 잘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영화라는 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흥행하는 영화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굳이 아무도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성 영화를 그 뒤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거는 자기 처음 마음, 이 사회에 영화라는 매체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영화운동 세대의 그 마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라스트는 애기라도 살려야지, 다 죽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는 살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실은 홍 감독님의 영화 중에 그 이제 살아온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 파랑새는 있다도 그렇고 스리스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슴에 우리 이제 그 장상곰매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옥꿈의 나라 파업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업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슴에 돋는 갈로가 이제 상업 영화로서는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노동 영화인 나 어떻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급비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올고지 실은 홍 감독님 같은 영화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흥행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적은 돈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면 감독도 배우들한테 아순소리 해야 되고 스태프들한테도 다 아순소리 해야 되고, 정말로 눈물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영화거든요. 정말로 선택할 때도 정말 힘들었고, 이태원 살인사건 할 때도 정말 힘들었고,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또 김홍준 원장님 군대 가서 또까지 동지적 관계로 또 편지까지 김동빈 감독, 홍기성 감독, 그러니까는 홍기성 감독이 이게 쓰는 데는 자기 혼자도 잘 샀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후배들 있었고, 또 선배님 같은 또 원장님 계셨었고, 그러니까 실은 혼자 간 것도 위대한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홍 감독님은 참 복이 많은 감독님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 한두 편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편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홍 감독님이 살아온 길은 그쪽으로 가라고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영화적 정신만큼은 그래도 작가적 마인드로 하나 정도는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이 이 상영회가 이제 3회째고요.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이 돌아가신 양성기 선배님하고 박근호 선생님하고 부천 국제 판타지 영화제하고 이렇게 또 기획을 할 것이고, 그 기획이 성사되는 막바지에 영상자료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영상자료 원장이시자 이 작품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 김홍준 교수님한테, 원장님한테 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께 감사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 가운데 와서 좀 하시죠. 예. 저 가운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박건석 선배님을 처음 뵌 게 1976년이었거든요. 올해가 딱 50년이 됐네요.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 갓 20살. 그리고 박건석 선배님은 프랑스 문화원의 그 공기도 안 좋은 지하에서 영사실에서 항상 영사하시면서 그때는 나중에 저희 둘 다 이렇게 영화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인연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벌써 50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또 방금 얘기하셨지만 홍기성 감독은 제가 1979년에 저는 군대에 있고 홍기성 감독은 민간인일 때 처음 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서울대에서 얄야성이라는 공대에 이상한 서클이 생겨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이 8mm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제대한 제 절친 황주호 원자핵공학과 같은 원자핵공학과하고 한 명은 홍기선이고 제 친구 황주호인데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죠. 가장 최근에 황주호 그분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하시다가 최근에 퇴임하셨고, 그렇지만 영화라는 곳으로 모이면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옛날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었거든요. 얘기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원장으로 갔을 때 그 홍기성 감독님에 대한 자료를 많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한국 영화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무슨 필름뿐만이 아니라도 뭐 카탈로그 혹은 90년대에 뭐 그렇게 많았던 시네마테크나 영화서클에서 뭐 회의록, 뭐 정성일 그 평론가 와서 강의했을 때 강의 노트 다 좋습니다. 사진도 좋고요. 저희가 영화운동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70년대부터 2000년대 스크린코트 운동까지의 그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고 있고 굉장히 큰 컬렉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께서 주변이나 갖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은 무조건 받는 건 아니라 저희 수집팀이 가서 보고 가치가 있으면은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영원히 이제 국가에서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으면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돌려해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어떤 자료가 정말 소중한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라면 박스를 몇 개 보내주셨잖아요. 제 카탈로깅 팀이 전부 분류를 했는데 그 안에서 편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1979년에 군대에 있을 때 아직 얼굴을 못 봤지만 홍기선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좋은 세상이 오면은 이런 대학 서클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중에 얄야성이 됐죠, 그게. 그래서 대학 서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제가 홍기선한테 보낸 편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명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니까요. 보면 지금 보면 되게 낯뜨거워요. 막 영화란 막 이러면서 막 손 안 대고 튀기거려가지고 그렇지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20살짜리가 군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서울에 봄이 됐을 때 얄라성이 생겼고 또 그게 금방 끝났지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에는 홍기선이나 김동빈이나 또 이런 친구들의 초창기 멤버들의 힘이 컸고 저는 거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료들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제일 죄송스러운 거는 저희 자료원이 무료 대관이 안 돼서 오늘 50% 후원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료를 하게 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떠난 다음에라도
영상자료원에서 매년 이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두 분의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딱 30분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고요. 그래서 세 분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미숙하게 진행한 배장수였습니다. 네, 이 영화를 알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박근섭 선생님, 홍기선 감독님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고인을 기리는 따뜻한 자리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철 선생님 그리고 영상원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건물 내에 있는 현대옥이라는 전자풍나무 국밥집입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르더라. 그때는 검열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잘 그래서 여기 인사하세요. 여기 부산영화제 정규 프로그램 뭐 야라점 후배예요. 너무 잘하시겠네요. 네, 부산영화제 프로그램이에요. 아유. 세상에 정지원 감독 아들이 저렇게 큰 아들이 있다고? 세월이 얼마나 10kg 넘 10kg, 15kg는 쫓겠지. 그래요? 세월이 얼마나 오래간만에 보니까 영화 어때요? 저는 저 대사가 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리고 저 대사에 있는 우리의 의도 그런 것도 다 기억나요. 좋죠. 우리 교수님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는 모르나 이 사람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배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또 우여곡절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통그립배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던 핫한 사건을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랐던 TV 기사로만 생각했던 것의 구체성을 영화로 이렇게 관객들한테 제시하고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닌가. 요거예요. 네, 맞아. 다 의도가 있었어.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